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 실적 효과가 이제 정점을 지나갔다 이런 정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 기업들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할 만한 이제 재료는 좀 지나간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실적이 증시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라가고 우리 증시가 초반 분위기 잡고 이런 어떤 피크점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고, 여기에 좀 더해져서 실적이 오히려 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애플, 아마존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두 종목이 한 3, 4% 정도 빠져버렸는데, 그 내용들이 별로 안 좋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아마존도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비용의 문제,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런 비용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기업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잘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기업인데,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타격이 좀 있었다더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투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런 종목들까지 미국 1등,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저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4분기에 심각해지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좀 투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계기가 좀 됐고요. 그리고 오늘 호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호주라는 나라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원자재예요. 원자재. 호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호주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원자재 생산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주에서의 금리가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축을 여기서 금리를 앞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부담스러운 스토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호주 하나만 가지고. 예전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아시아 외환 시장을 갖다가 이제 해서 거덜냈던 소로스가 있었잖아요. 소로스가 예전에 이제 영국 파운드화 공략해가지고 파운드화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아시아를 또 공략해서 동남아 국가들도 외환시장 공략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 번 또 엔화를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엔화를 공격할 때 호주가 이제 또 금융시장 일찍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호주를 갖다가 호주에서 이제 열리는 어떤 외환시장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주엔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외환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국엔 좀 무산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나름대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좀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되는 상황으로 갔다. 이런 점도 투자자들에게 오늘 좀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죠. 아주 많이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사실 기관은 어차피 이번 주 들어서 후반에 좀 매도할 걸로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받아줬으면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팔아버리니까 시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오주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고, 엔터 게임즈 정도 올라간 건데, 바이오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종목 빠져버리고, 대형 IT주들 빠지고, 자동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많이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웠던, 전체적으로 좀 약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2980, 3050 이 안에 갇혀 있었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요 범위에서 빨리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보통 어디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보통 올라가려고 갇혀 있는가 보다, 이거보다는 갇혀 있는 경우에는 빨리 돌파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래로 확 때려버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 넘어가서 좀 위든 아래든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꼬리 달고 했던 게 최저치가 298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980, 3000포인트 그 전후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아예 그 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3일 연속해서 큰 음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도 여기 안에 좀 갇혀 있었는데 5일선과 121선 안에 있다가 오늘 툭 깨고 내려갔죠.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980까지 여유가 있긴 했지만, 코스피는 조금 불안한 그런 위치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좀 빠르게 반전하지 못하면 3000이 자칫 잘못하면 또 저항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기술적으로도 좀 고약한 흐름이 된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줄어드는데 일조했던 게 외국인들인데, 거래량을
거래 대금을 늘리면서 선택했던 건 매도 거래가 늘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융투자까지. 금융투자는 어차피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 매도를 할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도가 이어지면 다음 주 초반 중반 넘어가면 또 금융투자는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거의 배, 2배 가까워 저렇게 매수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8천억 원의 매도를 퍼 부으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좀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가 워낙 밀려버리니까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어도 지수가 좀 돌아서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아침에 그래도 제법 오전까지는 전기전자가 매수였다가 뭐 아예 그냥 매도로 확 돌려버리면서 전기전자 제일 많이 팔았고 의약품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뭐 다 팔았어요. 예, 뭐 그나마 좀 덜 팔았던 게 서비스 좀 덜 팔았고 통신은 매수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대형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전차군단,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그다음에 철강화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 이제 제법 적지 않은 매도를 하면서 좀 버거웠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보면 전기전자 같이 많이 팔았고요. 오늘 뭐 기관은 최대 매수가 인버스였고 최대 매도가 레버리지였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은 좀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좀 휘둘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좀 힘이 좀 붙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다른 변수들을 좀 보면 오늘 시장이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들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애플도 있었지만 호주 오늘 금리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시 반에 끊었던 시간대에 잘랐던 건데 이게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그 FOMC 회의도 있고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금리가 좀 이슈가 좀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또 다시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그 특히 이제 애플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 또 이제 아마존도 이제 거기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봤을 때 투자자들이 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호주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또 미국 금리도 뭐 급등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다시 불거졌고 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 확률이거든요. 이제 미국 9월 내년도 9월에 미국 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 동결 쪽보다는 뭐 금리 인상 될 것이다라고 보는 확률이 뭐 크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내년도 이제 보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12월이네요. 12월 금리 인상 확률인데 그냥 뭐 동결이다라는 확률이 4%밖에 안 돼요. 지금은 96%가 몇 번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가 올라갈 거다. 한 번 올릴 거다. 18%, 두 번, 31%, 세 번, 28%.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는 확률이 되게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확률은 맨날 바뀌는 거라 이대로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FOMC가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좀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문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문제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코로나 이제 제로 이게 코로나를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아예 이제 전면적인 봉쇄를 간다든가 뭐 이런 형태를 가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코로나 억제 정책이 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의 요약은 뭐냐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이동량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이 이제 교란이 생기고 있다. 무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줘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세계 증시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는 사실 올해 들어서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중국의 이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소비 위축, 다음에 이제 무역 붕괴 위축 이런 현상으로 초래가 돼서 전 세계 경제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블룸버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던져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여튼 던지면 악재로 해석되는 재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후반부까지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좀 안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이제 61선
돌파까지는 잘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이제 추세선을 찍 거버리면 하이닉스가 부딪힐 자리이긴 했거든요. 이게 찍 거버렸을 때 이게 상단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이닉스는 이 위치쯤 오면 투자자들이 이쯤 오면 나는 좀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 역할을 못 해줬죠. 근데 이게 보면 이거 하이닉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200주선에서 툭툭 튕겨서 올라가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추세선 거보면 이제 뭐 추세선 하단에서 올라간 것 같이 보여서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쪽을 보느냐, 일봉을 보느냐, 뭐 주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관점이 다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봉에서 저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상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거뜬하게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와 이제 11월 초에 위로 올라가서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 추세선이 각도가 이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뒤집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이 주봉상의 어떤 바닥 치고 올라가나 보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역할을 그 기간 동안 좀 해주고 하이닉스가 좀 숨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주는 시나리오가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지수가 이제 좀 3천이 오히려 또 저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되게 환율이 독특해요. 뭐냐면 환율은 데칼토코마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코스피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빠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번 주는 둘 다 빠지는 둘 다 눌리는 뭐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둘 중에 뭐 환율이 올라가든 증시가 올라가든 그럼 반대로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환율이 빠진다라는 게 되고 환율이 올라간다라면 증시가 빠지게 되고 이게 엇갈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FOMC 전후되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애매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다음 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특이하게 굉장히 버티고 있어서 저게 뭔가 다시 올라가려고 저러나 또는 환율이 저런 거 봐서는 증시 하락이 일시적이야 뭐 이런 어떤 해석이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환율 움직임도 되게 독특한 어떤 환율의 움직임도 좀 정돈될 수 있으니까 환율이 빠져주고 증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이 확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뭐 잠시 후에 제가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FOMC 주간에 접어들잖아요. 추가 이제 내려갈 거냐 아니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재료가 삭제가 돼서 올라갈 거냐 요게 이제 가닥이 좀 잡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 전후에서의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팔았던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이 되냐면 8천억이나 팔았는데 환율이 안 빠졌다 그러면 조던 들고 미국으로 다시 송금한 게 아니라 현금 상태로 갖고 있나 뭐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현금으로 다시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안 되겠다 그냥 송금하자 이렇게 돼서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돼서 이제 그게 또 증시 하락 요인으로 될 거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또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또 증시가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다시 7만 원 이제 도전을 하다가 이제 7만 원 밑으로 또 이제 밀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도 잘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로 이제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오늘은 이제 밥값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만 오늘 또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물론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제 메타버스 이외에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통신 장비가 됐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사실 지금 지수 흐름보다 메타버스 다음이 뭐가 될 거냐 아니면 쟤네들만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 구도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 외국인 기관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 이걸 좀 잘 추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쭉 매수했던 종목들 말고 이번 주 들어서 매수가 시작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1월 초에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제가 이 차트가 뭐냐면 이제 월봉, 코스피 월봉인데 20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2013년도 5월인가에 이제 테이퍼링 이제 그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느닷없이 해버리고 시작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12월에 테이퍼링 언제 이제 다음 달부터 할게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피예요. 월봉 보면 그때 이제 코스피가 5월 5% 정도 빠졌다가 종가로는 3%대 마이너스로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3월 올라가고 뭐 하여튼 코스피 경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투자들이 테이퍼링 시작할 때 그때 5%나 최대폭 빠졌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미리 좀 주식 팔아놓고 보자 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좀 예고가 워낙 많이 돼서 저렇게 될지는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의 사례가 저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똑같이 될 거냐 그때보단 나을 거냐 요것도 좀 관심이죠. 근데 조금 뭐 제가 이제 예측은 가급적인 방송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뭐 왜 그냥 맨날 이렇다 저렇다 시나리오만 그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예측을 해서 확률이 100%가 아니면 하다못해 70%만 돼도 높은 건데 70% 된다 하더라도 30%가 틀려버리면 또 그게 또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예측보다는 이제 이런 데이터만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은 지수 자체보다 종목에 좀 신경을 쓰자. 종목 수급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쪽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 방송에서는 정말 11월장에 대한 예측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데이터를 제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방송이 상황에 따라서 좀 길어지면 1, 2부로 쪼갤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올려질 방송들 좀 집중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들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